글로벌 위기 상황의 종식을 우리가 보려면 저는 2020년대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에 국제 질서의 변동 상황을 좀 추적을 하고 그런 가운데 현재 지금 열전 상태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어떻게 추이할 것인가에 관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 초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이 이제 유일 초강대국으로 냉전 종식과 함께 미국 주도에 의한 단급 질서가 형성이 돼서 한 30여 년간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 탈냉전 질서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2020년대 와서는 본격적으로 포스트 탈냉전 시대에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21년 8월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과거 1975년 베트남 망할 때 철수하듯이 상당히 미국으로서는 수치스럽게 철군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탈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전 세계에 분명히 밝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포스트 탈냉전 시대의 그 복잡한 혼돈의 세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니었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계가 얼마만큼 불안정한 세계인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탈냉전 시대 미국이 주도하는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주도하는 그 단급 질서가 밑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사건은 크게 2001년에 두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이 탈냉전 질서의 흔들림을 가져온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1년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알카에다라고 하는 테러 조직이 미국의 경제 수도와 정치 수도, 군사 수도인 뉴욕과 워싱턴을 강타한 거죠. 그래갖고 미국이 독립 이래 처음으로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게 9.11 테러 사건입니다. 이후에 미국의 군사전력은 완전히 대테러 작전으로 전환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초기에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서 탈리반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20년간 싸운 결과는 결국 다시 탈리반 정권에 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마찬가지로 이라크도 초기 한 달 만에 군사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소위 이라크의 내셔널 빌딩 국가 개조 작업에 실패함으로 해서 사실은 미국이 의도했던 이라크의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루에 3억 불 정도의 전비를 썼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미국의 군사 자원이나 경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이 2008년에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가장 빨리 이행을 했고 GDP의 한 30-40%가 금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금융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8년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에 의해서 터져버려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2010년대 전반부가 다 허비가 됐고요.
그러고서는 조금 이제 회복될 만하니까 2020년서부터 3년간 팬데믹으로 또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아프간 이라크 전쟁에서 시작해서부터 팬데믹까지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할 힘이 떨어져 버린 거고, 또 그 반면에 중국은 크게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합니다. 세계무역기구에. 그러면서 중국에게는 미국의 시장과 그 자본이 접근이 완전히 자유롭게 됐죠. 당시 미국의 생각은 뭐였느냐? 중국이 그렇게 경제 개발을 하면 민주화가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의 국력은 2000년에 세계 6위에서 2010년에 세계 2위가 되고, 따라 잡았던 일본이 지금은 이 중국하고 GDP를 비교하면 4.2배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국의 경제력이 신장됐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때는 75%까지 갔습니다. 미국의 GDP까지. 근데 작년 록다운 해제되면서 중국 경제가 좀 침체되면서 지금 한 6, 7%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이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제 포스트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포스트 탈냉전 시대의 큰 특징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러한 그 국제 질서의 변화 현상 가운데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계 경제가 남고북저가 되고 있습니다. 남고북저라고 하는 뭐냐면, 개도국과 신흥국의 경제는 신장하고 선진국의 경제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G7이 선진국을 대표하는데 2000년에 세계 GDP 중에 64.4%를 차지했는데 2020년에는 20%가 떨어져서 45.4%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력의 변화가 글로벌 사우스가 대두되고 또 중국이 대두되면서 소위 글로벌 노스,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저하하는, 그러면서 질서가 이제 미국이 중심이 되지만 단국화가 아닌 다국화로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경제가 대서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옮겨온 게 20세기 초반입니다. 그것이 점차 더 가속화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가 세계의 시장이자 공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3대 전략지역 가운데 전통적으로 유럽, 그 다음에 석유, 가스, 에너지 자원이 있는 중동,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동아시아였는데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유럽, 중동 순으로 이게 바뀌는 게 지금 포스트 탈냉전 시대의 특징이고, 포스트 탈냉전 시대의 그 동인이죠. 그걸 가져오는 동인이고, 또 하나의 동인은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이 경제력 경쟁의 중요한 변수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군사력 경쟁의 핵심으로 대두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그 외에도 로봇, 드론, 통신 수단에 쓰는 5G, 6G 이런 것들이 군사적 함의를 갖게 되면서 미중 간의 격돌이 결국에 수렴을 하고 하면은 기술 경쟁으로 수렴이 되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으로는 여러 가지 대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이 글로벌 이슈로서 대두되고 있는데 그 기후변화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 수습이 됐습니다만 팬데믹이 다가올 주기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 서식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는 인간과 자연이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환경이 훼손이 되니까 전부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빠르게 팬데믹이 유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구 절벽 문제가 이게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결국은 당장 우리 한국에 적용해 보더라도 우리 병력자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0.72가 작년이었고 올해는 0.6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25만 군대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곧 닥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은 10년 전에 했고 중국은 지금 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해왔던 미국이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또 이 신고립주의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죠. 전에 같았으면 미국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의 어떤 사회 기준에 보면은 굉장히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대통령을 해가지고 4년간 집권했다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데케이죠. 그러니까 뭐 저하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있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최대 수혜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을 흔들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포스트 탈냉전 시대가 이제 들어갔는데 크게 저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초불확실성의 세계입니다. 확실한 거는 불확실성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초불확실성의 세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세계에서 중요한 건 탄력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연결성의 사회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금은 거의 동시대적으로 정보가 유포되고 또 그것이 서로 나비 효과라고도 뭐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처하게 된 거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가자 전쟁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연관이 큽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이 푹 줄어든 게 가자 전쟁 때문에 그렇고 가자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로 갈 포탄이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만큼 세계의 초연결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통합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세 번째는 초불안정 시대입니다. 질서가 굉장히 다극화되고 분열되고 파편화되고 거기서 이 불안정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 질서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줄어든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초변동성입니다. 영어로는 volatility,인데 굉장히 이 변동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네 가지 특징이 결국은 우리가 부탁드릴 포스트 탈냉전 시대에 큰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질서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 관련해서는 결국 미중 경쟁이 어떤 식으로 갈 거냐 하는 건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금세기 전반까지는 미중 간의 격차는 안 좁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군사력, 지리, 동맹, 에너지, 금융, 혁신, 인구, 통화, 교육, 연성 권력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가 보기엔 뭐 차이나 피크가 되든 안 되든 저는 미국의 우위가 적어도 21세기 전반까지는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제일 저는 사실 더 우려스러운 건 2009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이 신고립주의가 대두되면서 우리가 가장 의존하고 있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흔들림으로 해서 동맹체제도 균열이 오고 사실은 바이든 정부와 함께해서 뭐 우리가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확정 억지를 잘 가다듬어두고 있는데 그것의 근간은 뭐냐면 상호 신뢰입니다. 근데 그런 동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그것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 가자 전쟁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뭐 지난 2월 24일에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초기 예측은 뭐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선전을 했고 저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서방이 늘 보면은 too little too late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무기를 초반에 제공했었더라면 저는 훨씬 더 나은 전황을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지 않나. 러시아가 제일 많이 점령했을 때가 27%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해서 18%까지 회복을 했다가 작년 하계 공세가 실패함으로 해서 지금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왜 그러냐? 서방 지원에 의존해서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600억 불 미국의 군사 지원이 미국의 국경 문제하고 연결돼 가지고 지금 홀드업돼 있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제일 이 소모전 교착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게 아틀러리 포병인데 포탄이 없어요. 그래서 5대1에 지금 열세를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한 1, 2개월 내에 미국의 군사 지원에 의해서 포탄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쨌든 어려운 것이 아닌가. 뭐 사기라든지 또 하나 유럽에서도 지금 일종의 전쟁 피로증이 있어가지고 이 우파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저항이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미국 서방의 그 군사 관측통들이 평가한 거에 의하면 금년 잘 버티면 내년에는 우크라이나가 이 적어도 유리한 상태하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미국이 제대로 지원을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대테러전을 하느라고 지상전 이렇게 큰 군대끼리 맞붙는 거에 서방 전체가 대응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포탄 생산 능력도 뭐 전혀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으로 합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자 전투는 제가 주 이스라엘 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군사력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가자 공격을 통해서 하마스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의 수교를 막아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중동에서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무모한 공격을 했고 잔인한 공격을 했고 그거에 의한 대가를 지금 하마스가 치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인질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약 500km에 달하는 지하 터널을 파괴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주 휴전을 향해서 아마 금주 말 내지는 내주 초에 휴전이 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상군을 거의 다 빼고 특수작전으로 계속 그 하마스의 전투력을
부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란하고 확전이 될 거냐? 확전 안 됩니다. 이란 전쟁할 능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대리 세력을 통해서 헤즈볼라라든지 후티 반군을 통해서 이스라엘하고 서방을 괴롭히는 그런 작전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